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아, 옆에서 박수. 잘한다. 신나게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역전의 용사 우리 함께할 또 용사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옆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예,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일한 네. 비법조인입니다. 아하, 그러시네. 아니죠. 네, 저도 있고요. 앵커는 이제 별도의 존재시니까. 저는 뭐 이렇게 빠지고요. 야,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의 활약이. 예. 아유, 내가 통통해서 귀여워하는데, 아이, 예. 좋습니다, 진짜. 아, 요즘 살이 매부쇼가. 좀 많이 쪄가지고. 아니, 예.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막 신인규 변호사 칭찬해주고 계시고, 예, 시작부터 지금 기다리고, 아. 1,100명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 좀 프로그램. 감사할 뿐인데 저는 사실 요즘에 다른 거보다는 요즘 시대 정신이 뭘까, 그 시대 정신을 늘 찾아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비록 이제 변방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대 정신을 쫓아서 제가 바른 말을 좀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아, 좋아요. 제가 요즘에 그 권력의 애완견 되기를 거부하고 제가 이제 국민의 애완견이 되겠다 해서 이제 국민 진돗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도는 좀 크잖아요. 그 충직한 개죠. 그 충직한 진돗개가 개니까. 충성을 좋아, 상징하는. 좋아. 예, 국민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두 번째 발의된 그 최혜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굉장히 무난히 통과했는데, 야, 어떻게 보셨어요? 막 고성이 난무하고. 예, 박사님. 아니, 사필 규정이죠.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야당은 그렇게 압도적인 표를 줬으면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생각이 드는데, 야, 놀란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옛날에 민주화로 해서 데모도 한번 안 해봤던 양반들이 앞에서 보장하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권력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저런 짓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벌써 사나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근데 그 보장하라 이게 이제 국회의장 앞에서 쭉들 쓰셔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자라다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 이상하게. 아, 제가 마이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아, 그걸 한번 좀 만들어서 이게 뭐죠? 이게 짧게 짤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자라다. 자, 우리를 잡아가라.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야, 진짜 대통령부터 헌법에 선서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헌법을 모르는 세상에서 나라가 운영된다는 게 개탄스럽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 탄핵 청원을 하시는지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대통령실의 발언이 너무나도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는 수사 외압, 수사 개입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 개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냐면은 우리가 사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에 속하는 사법 절차에 권력이 개입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통해서 헌법을 무너뜨렸다는 이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자라는 국민적 의지가 지금 몰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은 특검 받으라면서요. 그리고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근데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숨어가니까 이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헌법 유린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자를 띄고 싶어요.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네, 저 그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어느덧 우리 신 변호사가 얘기하시니까 1,800명이 되셨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더 많이 너무 좀 감사합니다, 전달 좀 여러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이 힘이 저희를 지탱하게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고 방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당에서 그렇게 졸고 자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우습던데. 본인들도 사실은 안 될 거라고 뻔히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이 문제다 막 이랬잖아요. 네, 너무 네. 피곤하고 졸려서 잔 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유치한 이랬죠. 문제제기다. 근데 솔직히 그러면서 본인이 12시에 들어갔다가 4시에 나왔다. 나도 피곤하다. 나도 잤다. 안 찍혔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사진 찍힌 내용은 필리버스터 어제 3시 59분인가 시작했잖아요. 네. 59분인가? 그때로부터 1시간밖에 안 됐을 그래. 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밤에 피곤해서 자는 거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이걸 벌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아니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언론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그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네, 네. 주진우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필리버스터 얘기를 토론하면서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를 장비가 파손된 건데 그래. 그 장비 파손에 대해서 8명에게 다 책임을 물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 다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면서 압류하고 뭐 소송하겠다고 나오면 승복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람이 그러면 그 꽃다운 아이의 그 상병이 죽었는데 그게 장비입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네. 게다가 그분은 사실 새벽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연설을 준비를 많이 했고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식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내지는 우리 그냥 이 기회에 한번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각오로 나온 게 아니었나. 근데 진정성 있게 이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정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없죠. 우리 그렇죠. 충무공님도 주진우 이런 인간인데 검사할 때 인권유리는 얼마나 했겠어요. 벌써 뭐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주진우가 아, 두 예. 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기자 주진우는 아니라 사실 명확해야 되고요. 검사 주진우인 네. 거고요.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하도 죽어도 되는 존재로 탄원서에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사실 생각한 거죠. 주진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실 얘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위헌성 때문에 재결이 부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웃긴 소리죠. 대통령이 부결을 시켰으니까 부결이 된 거죠. 그다음에 헌법에 맞게 수정해서 올리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 근데 이걸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서 특검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2016년, 2017년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건망증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그 특검법에 의해서 홍준표 말에 의하면 1000여 명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수백 명을 깜빡이 집어넣은 그 특검법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통과된 법이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 제가 볼 때 이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병의 죽음,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떤 수사를 통한 기소와 유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 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도 주진우 씨 같은, 정말 주진우 의원 같은 이런 인식,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도구화해서 뭐 사람 하나 죽는 것쯤이야라는 인식 아닙니까? 이게 임성근 사단장하고 같은 인식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말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심각한 인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유 좀 제대로 하세요. 비유도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비유하니까 공감도 안 되면서 혼만 나잖아요. 공격만 당하죠. 게다가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꾸 뭐 항명이다 이런 좀 헛소리를 많이 하던데, 네. 본질이 이거잖아요. 수사라는 사법 절차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입맛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간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뭐 건물 무슨 뭐 기계 파손돼가지고 책임을 많이 묻는다.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책임에 대한 범위, 형량, 수사 과정, 이거는 수사 책임자들이 독립적으로 할 일이지, 권력자가 야 이렇게 해라, 누구 빼라, 누구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얘네 원인 재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린 수사에 대해서 책임의 축소, 은폐에 대한 외압을 묻고 있는데, 맞아요. 주진우 의원은
딴 무슨 데를 갑자기 뭐 가르치는 왜 거야. 갑자기 8명씩 하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의 뭐 수준이나 실력이나 이 악의성이 너무나도 도드라진 연설이었다. 전 그렇게 저는 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법률비서관. 너무 많아 검사 너무 많죠? 출신들이요. 근데 더 웃겼던 건 유상범 의원이에요. 유상범 의원이 지난 25일 날 그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공부는 내가 더 맞아, 잘했을 내가 더 거. 잘했지. 그 방송상법 통과될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울대 나왔다 이거겠죠.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서영교 의원한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또 이랬잖아요. 그 공부 잘한 건 되게 프라이드가 높은 것 같아. 공부 잘하는 우리 신인기 변호사 생각 한번 해봐. 저번에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 특검법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 내가 더 잘했다. 공부 왜 넌 안 하고 있냐.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나 하고 서영교 의원하고 서로 뭐 누가 잘했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이상해요. 이 엘리트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특히 네, 이들이 국회까지 나가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공적인 많죠.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곳에. 그죠? 네, 그게 참 마음 아픈 근데 일이고요. 오늘 진짜 네. 마지막 정점을 딱 찍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서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차마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보고한 적이 없었다. 보고했잖아요. 전화한 적이 없었다. 전화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휴가 가서 8월 2일 날 1시간 동안 18분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양반이 자유총연맹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모아놓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7,000명인가 모였대요. 오늘 그 70년 행사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들을 그냥 대놓고 속일 수 있나?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다 속이는 거예요. 네. 전화해놓고 전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지 수적들 다 지켜가지고 다 기록 회수해 오게 하고 박정훈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죄 몰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공부 네.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공부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해요. 근데 머리 좋은 거는요 사기꾼도 머리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아니 개그맨들도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라는 게 공부 잘했다는 건데 좀 합리적이고 그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정직하고 좀 사회에 유익이 돼서 좋은 인간 만들자고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하는 인내하는 거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배웠다는 사람들이 법꾸라지 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배웠다는 사람이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속여서 표만 뺏어서 자기 권력 유지할까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면요 차라리 이런 공부잖아요. 못하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사회에 그래요. 불행을 주잖아요. 네. 불행을. 심각해요 제가. 아니, 나는 근데, 공부 네.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공부 좋다. 잘하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못했지만은 근데 나는 보면서 왜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찬성했고 했죠. 이번에는 요가 아니, 김재석 잘했어요. 의원은 왜 잘했어요. 그래? 김재석 왜 의원이 앉아있다가 유일하게 왜 반대를 반대표를 던졌죠. 왜 그래요? 그래서 일단 190명 중에 오늘 찬성표가 189, 그리고 반대가 1명인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도봉에서 당선된 네. 아주 그 험지에서 당선됐다고 기대를 모았던 김재석 의원인데 젊은 분이잖아요. 저는 참 김재석 의원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보십시오. 최혜병 특검에 동의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동의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럼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떳떳하게 차라리 오늘 저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질렀던 저 몰상식해 보이는 저런 분들처럼 차라리 떳떳하게 우린 대통령 지키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욕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욕은 안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결국 빨간색, 반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 정치 생태계가 교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을 위하겠다라는 건지
건지 국민을 반대하겠다는 건지 모양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치 김재수 의원은 이렇게 하라고 도봉 국민들이 뽑아줬겠습니까? 네. 저는 좀 민심을 생각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됐으면은 그 값어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 도봉이 어떤데? 저는 참 보면서 왜 저렇게 정치를 좀 기회주의적으로 하나 제가 한 평생을 도봉에서 너무 이해할 살았어요. 수가 없어요. 저는요 김재섭 의원이 뭐야, 결혼한 지 여기서 얼마 안 좀 됐거든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봉에서 살았어. 미안해요. 다음에 출마하시려고요? 예, 김재섭 말씀하세요. 의원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랬구나. 했는데 내가 그때 축의금도 많이 냈거든요. 어머나.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김재섭 의원이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신인규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초선 의원은 사실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에 맞는 방식으로 그래도 패기 있게 좀 눈치 안 보고 한번 해보는 질르는 너무 노련한 정치인처럼 안 하는 게 필요해요. 네. 특히 도봉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근데 이분은 세 가지 루트를 지금 이 김재섭의 한 표를 쓰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 그 토론장에 앉아 있으면서 본인은 되게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마치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 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본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안이 민주당의 안은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게 나는 너 편이야. 이제 이거 사실은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 한동훈 제3자 추천 관련된 거, 그건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솔직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이 말했던 그 비교섭 단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교섭 단체가 지금 2명 있는 개혁신당이란 말이에요. 개혁신당에서 그럼 추천하는 사람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민주당의 안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사실 다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차라리 한동훈 안을 한번 택해보자.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의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그거를 이 젊은 이 김재섭 의원이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김재섭 의원하고 신인규 변호사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하고 사실은 다 같이 원래 처음에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민의힘 한번 개혁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다 의기투합했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신인규 나왔죠. 이준석하고 천하람도 나왔죠. 김재섭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본인을 위한 게 훨씬 더 퍼센티지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그분도 머리 되게 좋고 공부 잘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진짜 문제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문제 있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 추천권 양보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엉망진창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유튜브 또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뭐 어떤 굉장히 고도로 복선이 깔려 있는 어떤 계산 조국 혁신당에서 이게 날짜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뒤로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또 그 안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했을 때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뽑는 일정으로 누가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조율하다 보면은 시간이 딱 그 한동훈이나 누구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일정이 착착 갈 수가 있다라는 또 진단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저도 이거 저 혼자 단독설 같은데 전 이렇게 봐요. 지난 총 우리가 특검을 경험한 게 개별 특검법으로 13번이에요. 근데 13번 중에 11번은 실패했고 2번은 유일하게 성공한 게 2번인데 모두 다 야당 추천 특검입니다. 그게 하나는 박근혜 특검이고 하나가 드루킹 특검이에요. 드루킹 특검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최혜병 특검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매우 어려운 수사거든요. 이거 누가 와서 특검하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힘을 실어줘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과거 전례로도 대한변협 추천 7번 실패했고
대법원장 추천 4번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저는 뭐 법원장은 띄고 워낙 뭐 비판이 많으니까 대한변협도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대한변협 그 직전 협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이에요. 그분이 2023년 9월 달에 임기 마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장관급 기관의 이사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분은 변협회장일 때는 당적을 안 가졌지만 변협회장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받아서 자리 바꿔 가실 분이면은 친여 성향인 거예요. 그때 부협회장으로 했던 분이 김영훈 부협회장이고 박상수 부협회장인데 박상수 부협회장은 지금 한동훈 인재영입이 1호 돼 있고요. 김영훈 부협회장은 지금 협회장이 되셨거든요. 그럼 친여 성향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분은 제가 김용은 협회장은 되게 잘 알아요. 원래 같이 일도 했었었고 그분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라는 것 자체가 네. 실패를 가정하고 실패를 목표하지 않고서는 그런 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거예요. 네. 마치 대한변협안을 뭐 천하람 변호사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분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대한변협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전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에서 추천을 한다. 이 네. 원칙으로 삼고요. 예. 그럼 야당이 어떻게 추천하느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뭐냐? 콘클라베 형식으로 야 7당이 들어와서 2명씩 후보를 내는 겁니다. 내면 14명이잖아요. 14명 중에서 4명 못 고릅니까? 끝장 토론 해가지고 없애는 식으로 콘클라베 식으로 투표를 해서 수렴에 가면 4명, 2명 다 좁힐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서 야당 추천 몫으로 대통령한테 던지면은 네. 민주당만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맞아요. 개혁신당이 만약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 흡수하겠다, 뭐 검사 탄핵 이상하다, 뭐 이런 또 국민의힘과 같은 결을 또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야7당 특검 추천위원회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여당으로 봐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6당이 모여가지고 12명 가지고 추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이 추천을 해야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특검처럼 성공한 특검을 만들어서 이 최혜병 사건의 이 안타까움과 이 수사외압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무거운 숙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변협회장이 추천한다? 저는 해보나 마나 실패를 전제한 특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게 그게 복선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되게 좋게 해석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좀 현혹시키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통과시켜 보자라는 쪽이 더 많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건 뻔할 뻔짠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의를 하게 되면 이게 통과될 것이냐? 아니라는 생각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딜을 하는 용으로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비겁하다고 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91명이지만 개혁신당은 솔직히 저는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빼고 189명이라고 치고 그중에서 우원식 의장은 이제 표결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빼고 네. 나면은 네. 188명인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3명이 필요해요. 과연 무기명 투표하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 여기 들어왔잖아요. 12명이죠. 지금 조경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김재섭은 난 한동훈 안에 뭐 찬성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발을 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X라고 치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되 대신에 야당이 가지는 추천 특검권은 저희 특검 추천권은 꼭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자꾸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지는 뭔가 좀 딜을 뒤로 하고 있네 이런 의심을 사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네. 저는요, 만약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그럼 충분히 타협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그런 건 뭐 필요하죠. 85%든 90%든 얼마로 할지. 근데 최혜병 특검은 최혜병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사람이 죽었고 유가족이 있고 게다가 수사 외압을 밝히는데 협상해가지고 야 여기까지만 수사하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뭐 수사 외압이면 외압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야 뭐 한 70%만 외압이다 이런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 이거 가지고 딜을 치고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최혜병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대한변협에 제가 아까 편향성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반박을 하라는 거예요. 반박도 네,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뻔히 알면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공정의 표상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호도하는 게 국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걸 다 읽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도 예, 그렇고요. 아니, 저는 잘못 얘기하면 손날 것 같은 박사님, 분위기여가지고. 아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조국혁신당은 너무 머리를 쓰신 것 같다. 핵심은요, 어떤 방안을 제기했는데 복잡하면 안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특검 연대가 돼야 돼. 야당은 특검 연대,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 하에서 야당이 단합해서 국민의 여론과 힘으로 특검연대가 특검을 성사시켜서 사실을 밝히는 게 원칙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아무리 그 수가 좋고 멋있는 수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단박에 이해가 안 되는 거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저는 그래서 조국 신당이 그 정도 안을 제출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야당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들 하나 하고요. 일단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아무리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야당이 합의한 안이 올라갔고 저는 이 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어떤 증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야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여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쪽에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비안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한동훈 안이라고 얘기하는 제3자의 안은 이 안을 현실화시키기보다는 여권을 분리시키는 안으로 계속 내버려 둬야 돼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급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한 저희들이 아무리 안달을 낸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은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권을 분열시켜내서 한동훈과 17명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떠들어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지를 두면서 그래. 그들과 뭘 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그거는 옳지 그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왜 저희가 큰 소리를 민주당이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일 때 제출한 안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소리를 못 치는 겁니다만 이미 진일보된 안을 갖고 나와서 통과시킨 마당이니 그걸 가지고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오히려 저희들 계속 이 안을 유지하면서 저쪽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소위 구조적인 분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과 함께 여론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그러니까 예. 저는 왜 성공한 특검이 야당 추천이라는 딱 2개밖에 없는데 왜 그걸 논거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해보기도 전에 벌써 후퇴부터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정파적 좀 무소속이고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한 특검을 만들어서 옛날에 국힘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누구를 꼭 그걸 굳이 유죄로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반대인데. 그래도 성공한 특검이 되려면은 힘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놔야 그래.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살리는 거고 최혜병한테 우리가 미안함을 좀 네. 덜 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 이게 이런 식으로 후퇴로 들어가면은 가보나 마나라는 거죠. 제가 볼 그래서 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어려운 용어, 콘클라베 이거 합시다. 야칠당 근데 공동 추천. 공동 그거 추천. 괜찮지 않아요? 이거 야칠당 괜찮을 공동 것 추천? 같아. 저는 그거는 네. 조금 약간 반대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그냥 다 원 플러스 원 대 원 대 원. 아니 이거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면 이렇게 국회의원한테도 할 말이 거르고 있으니까. 걸러서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거지. 저는 그거를 아니 그 기본 안은 찬성하는데 예컨대 퍼센테이지를 조금 달리 줘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야 6당이 합치는 건 맞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오케이 하는 거 다 좋고 민주당이 50%, 나머지는 예를 들면 뭐 30대, 20대, 20대 이렇게 의석 수대를 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골라내야죠. 2명씩이든 네, 네. 3명씩이든. 근데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자. 그렇죠.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지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그 야당의 의원들이었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핵심 이제 이대학원 네. 저리학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실 위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특검법이 위원이라는 거니까 니들이 뭔데 야당끼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원이라는 그 거죠. 특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여론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니네가 모신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수백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럼 거기서 한마디 하라 그래. 대통령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사실 그 얘기 지금 네, 하고 있어요. 그거죠. 지난 21대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해봤자 저쪽은 마이동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그런 거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너무 비중치를 두고 가중치를 두고 신경 쓸 필요가 솔직히 없다. 난 네. 이 말을 그렇게 네. 우리가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론을 더 많이 우리 그렇죠. 편으로 하는 여론을 거예요. 그게 움직여야 힘이기 아니,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역구를 움직여야 돼. 그렇게 지역구를. 그렇죠. 가는 거 네, 아닙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 게 승리의 비법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100만 이거 명이 다 아시는 거 넘어가니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 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위헌인가? 위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대통령 있어서 말을 해주면 안 돼. 대통령 위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위헌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말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요 언급하지면 안 스픽스 된다니까. 방송을 많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많이 좀 들으시고 그럼 아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좋아요, 옆으로 많이 구독. 퍼집니다. 예, 그래야 네. 저희가 또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또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치? 힘을 가져야.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에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아서 추모하는 모습, 요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오늘 한동안 화제였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5시 한 30분 기준으로 900개가 넘는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이게 비판의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지금 댓글 많이 주고 계시는데 조선일보의 댓글입니다. 한 누리꾼은 여사님 해병대 최상병의 원한도 좀 풀어주세요. 그거 풀지 못하게 수사 개입한 사건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영향력이 가장 크시다니 부군이 우왕좌왕해도 잡아주세요. 야, 저 화면 좀 네. 봐주세요. 저 사진 보세요. 저거 너무 진짜 화보의 한 장면 아닙니까? 네, 옛날에 네. 그 애기 안고 찍은 사진하고 저는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거죠. 네. 또 다른 누리꾼의 댓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30년간 보수지만 이젠 배신자 저륜의 길로 가련다. 건희 씨, 당신이 기자회견에서 눈물 짜며 내조만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만 지켰어도 이런 훈훈한 기사에 조롱과 악담을 하는 댓글을 보면 화가 나야 하는데 전혀 못 느낍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으니까 아니 이게 영부인이 참사 현장에 가셔가지고 추모를 한다? 이건 칭찬받아 아니, 마땅한 그러면 일인데 왜 이렇게 비난의 조용히 글들이- 참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근데 다 대동해서 갔어요. 그 비서진도 당연히 갔고 사진 찍는 사람들 다 갔고 지금 저런 커트 사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그냥 요즘에 본인이 그동안에 너무 화보에 안 나오고 너무 이 사진에 안 찍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좀 이미지 변신을 해보자. 이제 이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고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런 거는 조금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지금 속으로는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사진 전 사진은 또 있어요? 그 왜 국화 들고 딱 이렇게 그 가디건 같은 뭐 까만 옷 이렇게 한 손에 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모습인데 기사도 네, 다 그렇게 나와요. 네. 주변에 사진 찍는 사람들 다 깔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진정한 추모냐. 그러니까 시청역 사실은 참사는 이제 사고예요. 사고 말하자면 사실 누구의 잘못인지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보다는 더 갈 데가 있으셨지.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이 자기적이고 너무 진정성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 사진 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저 네. 컷만 봤었는데 저는 저렇게 앉아 있는 건요.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보냈을 때는 저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하죠. 약간의 저렇게 거리를 안 두고 국가를 그러죠. 보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세계에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비춰질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거 보면서 저거 다 쇼하는 거 아니야? 연출이라고 얘기하는 생각하죠. 거잖아요. 연출. 근데 아니 어느 누가 저렇게 하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뭐 조화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걸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저걸 왜 찍어서 올리지? 이런 느낌 그리고 계속 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저런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또 죽음에 대해서 조의나 조문을 피하고 슬픔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저마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이 갖게 하는 저런 행보들. 저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2부속실에서 저런 걸 축적해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서 저런 게 없어질까요? 저는 만약에 제2부속실을 만들면 저 사진 찍고 저런 걸 기획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할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기록이라도 같아요. 남습니다. 기록이라도. 저렇게 혼자 다니니까 이제 기록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다 빼서 자기가 도망갈 구멍들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억울한 죽음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었고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여가 됐을지도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런 모습이 진정성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 이태원 참사도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 해결 못했는데 저런 지금 저기 가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부분에 가가지고는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차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좀 여론이 악화되고 자기가 좀 뭔가 너무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런 꼼수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 예.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선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추모 자체를 가지고는 뭐 우리가 사실 비판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김건희 여사만큼 미움을 받은 영부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손에 꼽히는 국민 밉상 영부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괜히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선택적 추모라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크다고 보는 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명품백 받은 거, 그래.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한 거,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아직도 결론 안 내는 거.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법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외국 나가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모든 게 지금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더 국민들은 이렇게 조롱당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국민들이 본인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요 검찰 문제, 수사 문제 요걸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네. 오늘 또 법원에서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나이트클럽에 옛날에 있었다는 그 사람이 그 뭐 줄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증언하는 게 있었는데 나는 2명이나 그랬대요. 나는 그런 사람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 아니 그리고 거기에 바로 100m 앞에 가면 네. 이태원 희생자분들 영정이 다 모셔 있는 그래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지하에 있어요. 그런 게 참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다니. 아유, 얼마나 후퇴한 겁니까 이게. 예. 자, 방통위 새 위원장. 윤 대통령께서 역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명했잖아요. 와우. 놀랍지도 않죠. 근데 뭐 이진숙 이제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에 대한 임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쓰레기차 나가고 나니까 이제 똥차가 온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저는 그 인물평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 사용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송장악이라는 위법한 방통위를 구성해놓고 위법한 행위만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동관이라는 방통위원장은 3달 만에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진숙은 과연 몇 달을 버틸 것이냐. 근데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방송 장악하고 도망가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사진을 선임해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전 사장이 선임해놓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다음 사장은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두드려서 나 뽑아. 그리고 또 선임해놓고 또 네. 도망가. 네. 이런 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니까. 이제 3번째로 가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탄핵으로 책임 물을 길이 많이 없고 이거 형사로 들어가도 상당히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방통위원장 제가 면직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 책임인 거예요. 또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한 사람도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이 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전 그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진숙 기자는 기자가 아니지 지금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 예전에 그 종군 기자 시절에 제가 무릎팍도사라는 거 여러분 김미화 편을 한번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근데 종군 기자 시절에 예전에 종군 취재. 저기 뉴스에 보시면 이분이 항상 종군 기자로서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나가가지고 여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키르기즈스탄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원들 파병돼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그 위성전화 들고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프로그램에 알려주시고 그랬던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지켜봤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것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알던 그 이진숙 기자가 아니구나. 지금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MB 장악할 때 저희 방송 장악 선두에 섰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 전 더 놀라운 건 이제 뭐 이건 다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아는 겁니다만, 저는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대통령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무슨 뭐 광주 문제에 대해서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에 자기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얘기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아서 방통위원장을 시켰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인정한다면 제가 국민한테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가 볼 때 몇 번을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지르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본과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방송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주는 폭도들의 사태들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한일은 이제 동맹이 되는 상황이고,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 그렇다면 이제는 싸움 방식이 이진숙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싸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 저는 싸움 자체를 각도를 달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방송 장악이 문제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폭넓게 싸워야 되고, 또 하나의 대통령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씨는 더 악랄하고 더 세게 아마 방통위를 장악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MBC 파업할 때 홍보국장인가 있다가 이제 기자협회에서 아예 제명이 돼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대 보도국장 임명되다가 또 역시 MBC를 더 넘어가면서 MBC에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노사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MBC 2012년 파업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자기네가 다 본 거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그때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손해배상 판결까지 사실은 받았어요. 그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건 우리랑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박사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BC, KBS를 지칭하면서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얘기를 그 참사 발생 다음 날에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대통령 휘하 그 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했다니까요. 이렇게 사고하니까 이상민을 자르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 그 이태원 참사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진짜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특정 세력의 의도한 어떤 사건으로 사유하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의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현 체제를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체제를 인정하면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고개 숙이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이 체제를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회부터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하여튼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무슨 발악하듯이 온갖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지금 뽀개려고 작심을 한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
이제 결국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그게 저는 이번에 방통위원장 김홍일에 도망가는 거하고 이진숙이 들어오는 이 광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상징기관이고 모든 대한민국 영역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아니 게다가 이진숙 씨가 한 말 중에 정말 황당하게 그 날리면 네, 바이든 그걸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다 황당스러웠는데 K19님 도망간 사람이 선임한 건 무효하는 법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김홍일 씨가 나가기 전에 28일인가 그때 그 MBC 이렇게 이사진들 지금 다 새로 만들어 놓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효이고 이것들 책임 안 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게끔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국민들이 너 해봐라. 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우리랑 싸우는 거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MBC의 이사진들을 선임하게 이렇게 이제 땅땅땅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전 김홍일 위원장이 그럼 이진숙 씨가 대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BC가 어쩔 수 없어요. MBC 좀 이따가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이진숙 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관리를 잘한다. 소통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뻔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망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 다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 이진숙은 더 심하게 할 테니 니네 조심해봐라. 이 얘기가 사실 정 실장이 하고 싶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또 MBC의 사장님 이제 논란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게 그 올바른 방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MBC의 이사진들 다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이진숙 씨가 뽑아라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게 들어가는 대통령이 거죠. 계속해서. 요즘 그거죠. 계속 2인 체제로 가야 돼. 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2인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체제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했으니까 모집할 거고 선임하면 끝나거든. 선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만 있게 되면. 진짜 그래요. 방통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하는 걸로 바꿔놔야 돼요. 진짜 이거 전부 다.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하잖아. 청문회 같은 경우 아무리 하면 뭐예요. 아까 민주당에서 청문회 이제 벼르고 있다고 했지만 벼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나요? 우리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이 상황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이동관 효과라고 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당시에 똑같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 학폭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동관 후보자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꺼내요. 그러면서 또 공산당 논란으로 붙이면서 그때 이제 공산전체주의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무용론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완전히 함량미다를 앉혀놓고 어떤 논란이 나오면 또 그 논란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막장 국정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게 저는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열망으로 모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스노우볼처럼 단단하게 뭉쳐져가지고 눈이 그렇잖아요. 뭉칠 때만 힘들지 뭉쳐놓으면은 굴러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수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 위기, 뭐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엄청난 위기를 스스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매를 벌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 YTN도 민영화 시켜버렸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MBC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진숙 씨가 옛날에 2012년도에 있었을 때 MBC 민영화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것도 우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밀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 들려면 어떻게 딱 골라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히는지 정말 아니 국민들은 이게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렇게 길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은. 그러니까 완전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사실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요청한 게 뭐냐면은 하루빨리 방통위 5명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뭐 추천해달라. 아니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최민희 씨가 그렇게 후보로 올라갔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7개월 동안을 그래서 그냥 기부업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후보로만 있다가 안 뽑아서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말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도 모자른데 사과도 없고 이진숙 같은 자가 들어가서 저기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야당이 거기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뭐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의미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 번도 사과 딱 한 번 했었죠. 그 엑스포 때 한 번 날름 했었나요? 딱 한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저기 자기 본거지거든요. 영남 주역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대의 문제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입법권인데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 행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해도 입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그다음에 또 이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거수기처럼 토론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의 돌격대처럼 명령만 내리면 그것을 수호하는. 그래서 가장 지금 자랑스러운 게 개헌저지선 이걸 갖다 지켰다는 거죠. 아, 세상에 108석 얻은 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여당에 한동훈도 자기가 가장 잘한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낙동강 전투를 낙동강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을 계속 탄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도요, 야당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권 여당이 맨날 탄핵 얘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진숙 씨 뻔뻔스러운 말은 이걸로 정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진숙 씨가 오늘 한 말이에요. 저는 작년 8월에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국회 표결을 거부해서 안 됐다. 지금 현 상황은 민주당 탓이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이 안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자,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김종욱 박사님께서 이진숙 그 후보가 후보자. 후보가 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셔가지고 예. 제가 좀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고자질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잘근잘근 좀 씹어주십시오. 아니, 고자질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6월에 이진숙 후보자가 무고한 시민들조차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의해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비극의 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 이런 표현에 댓글에 좋아요 팍팍 누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터 위에 박정희는 집을 지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살림살이를 채웠고, 그 이후 죽을 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고쳐 쓰는 중이라는 댓글에 맞는 말씀 이라는 답변을 달았고요. 또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 페이스북에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이거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하고 너무 똑같은 말이고요. 또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 공정 영화라고 깎아내렸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하셨네요. 별짓을 다 해도 멍청한 유권자가 존재하니 고칠 리도 만무하다. 이런 댓글에 맞다.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이진숙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온 기사들을 뽑은 것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외에 이것도 있어요. 예. 박문진 권태선인가 하는 것은 박문진 권태선인가 하는 것은 코리아 타임즈에 있다가 한 걸레로 갔다가 KBS 이사도 하고 전형적인 좌빨 것이라는 비난 댓글이 그렇게 저렴하게 그지없는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짜 제가 진짜 그저 김홍신 그 옛날 의원이 얘기했던 거 진짜 재봉틀로 그냥 확 입을 갖다가 그냥 그거는 청문회에서 이제 밝혀질 거고, 종근 기자였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우리 이진숙 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서 접습니다. 접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가부 장관도 김행이 도망가고 나서 아직까지 임명도 못 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사표 쓰고 아직도 총리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도 이종섭 호주로 도망갔다가 그만두니까 신원식 분짜가 갔고 지금 방통위원장도 김홍일 도망가니까 또 이진숙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 정부를 망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굉장히 깊숙이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참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언론 현업 단체들의 반발, 이진숙 씨가 임명이 되면 이거 언론 장악 시즌 3다. 너무 박사님,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완결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MB 시절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데 이번 참에 완벽하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KBS랑 MBC는 덩치가 워낙 커서 민영화에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잘근잘근 썰어서 그런 얘기 좀 본인이 했었으니까 썰어서 이걸 나눠놓은 다음에 여기저기 민간에다가 넘겨놓으면 민간은 뭘 위해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로 방송과 기업과 권력이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완벽하게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꿈꾸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유토피아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런 대통령을 만났어요. 윤석열이라는.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지금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데 일단 YTN은 민영화 완성을 했죠. KBS 방송체제 만들어 놓으니까 잘 불러가죠. 지금 자기 입맛에 맞게. 오죽하면은 그 방송도 안 해주잖아요. 입법청문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MBC가 남은 건데 아마 이런 상황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카드가 MBC 출신이기 때문에 MBC를 잡는 역할을 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장렬하게 전사해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집요하게 진행될 거다. 그러면 저는 자기들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언론인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MB 정부에 맞서서. 지금은 안 싸우죠. 근데 지금은 힘들다 그래요. 또 언론 환경, 방송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과거처럼 너는 방송을 지키는 언론을 지키는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을 못 받고 있는 신문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는 기댈 때가 국민들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는 과거보다 매우 열악해졌고 저들의 음모나 결행력은 매우 무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이놈의 국민들은 뭘 다 이런 일을 다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야당도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그 스픽스 유튜브 방송국 아닙니까? 여기 오면은 그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던 독립군들을 다 만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다 방송에서 잘리고 다 이 현업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그냥 말 잘했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잘려가지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께도 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네. 자, 어쨌든 그래요. 아까 우리 방송을 사실 방통위도 보고 있고 다른 데서 보고 있으니까 혹시 또 우리를 걸 수도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또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심대상이 아닌데 왜 자기들이 걸어요? 왜 걸어? 아니 이제 기분 나쁘다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정확하게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님들은 정확하게 해줘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박문진 권태선인가 하는 것은 코리아 타임스 이때가 아까 그 한 말은 자기가 2023년 9월 23일 날 글을 썼는데 그게 MBC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누가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영의 주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니 언론 정상화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그거 설명을 하려고 이제 했던 거야. 혹시 또 뭐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걸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진숙 씨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그분이 지금 보면서 이거 보면 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면은 그 노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노 변호사가 같이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동조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혼자 살 길을 찾으려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잖아. 우리도 살 길 찾으려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때 당시 상황은 정확히 이랬다. 살 길이 찾아집니까? 이 정부 하에서. 보십시오. 김종대 의원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지금 해병대 이 사건이 있을 때 살라미, 작두 그거를 시간별로 하나하나 쪼개서 사안별로 보는 게 필요하다 하고 지금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 장악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도
살라미 전법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저기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이나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부당한 게 있으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예. 마음이 드네요. 결연한. 그리고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최재형 목사님도 저희가 좀 옹호하고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이채영 명주 외에 대사약 이걸 말씀하셨어요. 대사약. 세 가지인데 대통령이 사전운동,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사이비 종교인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내외가 프로포폴을 복용 그걸 뭐라 그러나요? 투약했다고 그러나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가 다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십시오. 진짜 그야말로 그 본인의 입으로 무슨 정의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쌓이는 것은 탄핵 사유일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분노일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3년의 임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찰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다 믿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아주 승승장구 그 구수한 거 빼고는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아마 말년에 받을 고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고난 총량의 법칙을 안 믿어요. 그거는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좀 전에 이제 최재형 목사 얘기를 우리 김 박사님이 하셨는데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최재형 목사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본인은 사실 목숨 내걸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구속될 윤명수 기자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문제가 옛날에 그 전남 영광군에 있는 어떤 그 지사가 있었는데 그 사건하고 좀 유사해요. 뇌물을 줄 의도가 있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죄받았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도 좀 유죄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쪽이라든가 좀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조금 사실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당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지지해주고 뭔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못하는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나온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니 혐의도 스토킹 혐의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도 한번 모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박수도 쳐드리고 으쌰으쌰하고 우리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최 목사님 뭐 나오면은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또 도움 주시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644-1236으로 여러분 연락 주시고요. 예, 저희는 또 여러분 힘을 받고 내일 다시 용감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버퍼링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렉이 끊어졌네요. 렉이 걸렸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거죠? 뭔가 뭐 결함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벌써 방통에서 연락한 거 아니야? 그래, 방송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걸었을지도 몰라.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